영리한 손녀.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할머니와 지혜롭고 예쁜 손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늙어 힘도 없었지만 손녀 강실이가 있어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개울가에 가서 나물 좀 뜯어올게요. 손녀는 늘 할머니가 먼저였어요. 우리 강실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흙 속에 들어갔을 것이지.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쥐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강실이는 마을 사람들 허드렛 일을 거들며 겨우 밥 한 끼를 때웠어요. 그런데 이 산골 마을에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영감은 산에서 캐온 버섯이랑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겉으론 인심 좋은 척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약초며 씨앗을 빌려주고는 못 갚으면 산밥과 움막까지 빼앗아 버렸죠. 반면 할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가난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강실이가 속삭이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조금 덜 먹으면 되지. 허기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눈보라가 퍼부은 밤에 할머니는 기침 끝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강실이는 할머니를 품에 안고 남은 동전 몇 잎을 꼭 쥐고 부자 영감의 기와집으로 달려갔어요. 영감님, 산삼 한 뿌리만 빌려주세요. 할머니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아요. 강실이는 문턱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자 영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낮은 웃음을 흘렸어요. 흐흐, 빌려주지. 대신 약속 하나 하자꾸나. 내년 봄까지 네 산밭에서 나는 약초며 무며 몽땅 내게 넘겨야 한다. 강실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산삼 덕에 목숨을 붙였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하지만 봄이 와도 산밭은 척박해서 약초는커녕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장터에 내다 팔 것도 없으니 빚은 갚을 길이 없었죠. 얼마 후 부자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네 움막으로 찾아왔어요. 여보게, 이제 약초는 다 준비가 되었나? 할머니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밭이 메말라 약초가 통 자라질 않아요. 영감은 강실이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아이, 그럼 약초 대신 할멈 손녀를 내 집으로 보내게. 살림 미천이나 되고 뒤치다거리나 하면 빚은 싹 잊어주지.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강실아, 내가 미안하다. 내 손으로 널 저 영감네 머슴살이 보내게 생겼구나. 강실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로 저 집 머슴으로 안 가요. 꼭 할머니랑 이겨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강실이는 달빛에 두 손을 모았어요. 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뒤 부자 영감은 마을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꿍꿍이를 내세웠어요. 마을 사람들, 이 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이 주머니 안에 흰 콩 하나, 검은 콩 하나가 들어있는데
강실이가 꺼내서 흰 콩이면 빚은 깨끗이 없던 걸로 하고 검은 콩이면 내 집으로 오는 것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아이고, 저 영감 또 꾀를 부리는구만. 강실이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사람들 모르게 흰 콩을 빼고 검은 콩 2알만 넣었어요. 자, 꺼내보거라. 영감은 비열하게 웃었어요. 강실이는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실아, 할미는 너만 믿는다. 강실이는 콩을 집더니 그대로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아이고야, 콩을 삼켜버렸네. 영감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이, 지금 무슨 짓이냐? 강실이는 고개를 들고 영감을 보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그만 삼켰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주머니 안에 남은 콩 색을 보면 되잖아요. 남은 콩의 색이 검은 콩이면 제가 삼킨 건 흰 콩이죠.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아이, 맞지요. 이제 남은 콩만 보면 끝이지요. 영감은 얼굴이 벌개져 주머니를 빼앗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서 주머니 열어보시오. 강실이는 주머니를 받아 털었어요. 남은 콩은 시커먼 검은 콩이었어요. 할머니는 강실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강실이 덕분에 다시 살았구나. 강실이는 웃으며 할머니 등을 토닥였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산박 가꿔요. 장터에 나가 이웃과 나누며 잘 살 거예요. 부자 영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다 장터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강실이와 할머니는 다시 산밭을 일궈 약초를 나누고 장터에 가서도 웃음을 나누며 살았지요. 봄이면 새순내음이 골짜기에 가득 피어났고 밤이면 달빛 아래 콩죽 냄새가 솔솔 번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말한대요. 강실이와 할머니처럼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지금도 산골 어딘가에서는 할머니와 강실이의 웃음소리가 바람 따라 멀리 멀리 퍼져간다고 해요. 나무꾼 할아버지와 까마귀. 옛날 깊은 산속에 달빛골이란 산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 끝자락엔 마음씨 좋은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이면 도끼를 둘러매고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다 보면 목이 말랐어요. 아이고, 이 물 한 모금이 아주 꿀맛이구나. 이 시원한 물을 사람들도 마시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샘터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집 앞 큰 느티나무 아래에 깨끗한 항아리를 두고 숲속 샘터에서 물을 길어다 담아두었어요. 길 가는 나그네들은 그 물을 달게 마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목마름이 싹 가십니다요. 그래요. 나누면 더 시원한 법이지요. 할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셨어요. 목도 축이고 배불리 먹어야 먼 길도 가지 않겠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만 되면 항아리에 놓아둔 바가지만 깨져 나뒹굴고 있었어요. 이거야 원,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달 밝은 밤에 느티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솔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달빛은 은빛 강물처럼 흐르던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깍깍 소리를 내며 나타난 까마귀 대장이 작은 까마귀들을 이끌고 샘터로 내려왔어요. 대장님, 오늘도 물 드시렵니까? 까마귀 대장은 부리로 바가지를 툭툭 쳐보다가 물 한 모금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야, 물맛이 꿀맛이구나. 그러더니 바가지를 부리로 휘둘러 머리에 쓱 눌러 쓰는 게 아니겠어요? 대장님, 그러다 또 깨지면 우린 물도 못 마십니다. 작은 까마귀들이 놀라며 말렸지만 까마귀 대장은 깍깍 웃어댔어요. 이건 내 거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먹던지 말던지. 까마귀 대장은 머리에 쓴 바가지를 이리저리 흔들고 날아다니며 나무 기둥과 돌담에 쾅쾅 부딪혔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데? 결국 바가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느티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어요. 이 못된 까마귀 같으니 샘터에서 물만 마시면 되지. 바가지는 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야?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샘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산 너머 대장장이를 찾아갔어요. 쇠로 된 바가지 하나 만들어 주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질 만한 걸로. 대장장이는 망치를 쿵쿵 내리치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마음씨가 고우니 내가 기꺼이 만들어 드리지요. 그날 밤 달빛은 샘터 위에 고요히 깔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느티나무 뒤에 기대 앉아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 대장과 작은 까마귀들이 슬금슬금 샘터로 모여들었어요. 대장님, 제발 바가지 깨뜨리지 마세요. 내 맘이다. 그리고는 노스의 바가지를 머리에 덮었었어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었지만 쇠바가지는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래? 까마귀 대장은 머리가 쇠바가지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달빛 아래에 선 모습은 꼭 산신령 같았어요. 이 못된 까마귀야. 사람들 먹을 물은 사람들 몫이다. 물바가지를 왜 망가뜨리느냐? 할아버지가 나뭇가지로 까마귀 등을 두드리자 까마귀는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머리에 쇠바가지를 뒤집어 쓴 까마귀는 앞이 보이지 않아 쿵쿵 부딪히며 계곡 너머로 달아났죠. 대장님, 같이 가요. 작은 까마귀들도 놀라서 뒤따라 달아났어요. 그 뒤로 달빛꽃 샘터물은 늘 맑고 시원했어요. 지나는 사람들은 물 한 모금에 마음을 씻고 나무꾼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네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눠야겠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산에 올라 쿵쿵 도끼질을 했어요. 그날 밤도 달빛은 샘터 위를 살포시 덮었고 달빛꽃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돕고 베풀며 산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스르르 퍼져나가고 있어요. 석공의 아들.
옛날 설악산 깊은 골짜기엔 새벽이면 석공의 돌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석공은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망치를 놓지 않았죠. 그에겐 누구보다 총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석공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산골에서 자랐지만 눈빛이 맑고 머리가 비상했어요.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글을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망치를 내려놓은 아버지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글을 배우고 싶어요. 석공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어요. 그래, 네가 글을 배우겠다면 이 아비 손이 닳아 없어져도 배울 수 있게 해주마. 그날부터 아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탈진 흙길을 맨발로 걸어 서당으로 갔어요. 돌멩이와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들은 오히려 설렜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들은 머리가 좋아 글을 빠르게 깨우쳤고 시골 서당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금세 다 익혔어요. 더 배울 것이 없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야겠구나. 아들은 더 큰 배움을 얻기 위해 한양으로 가야 했어요. 길은 험하고 멀었죠. 비가 오면 계곡물이 불어났고 산길은 미끄럽게 젖었어요. 밤이면 산속 어둠이 내려앉아 한 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은 별빛을 따라 걸었어요. 별 하나, 별 둘. 아버지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굶주려 쓰린 배를 움켜쥐고 부잣집 대감댁 담장 아래를 지날 때였어요. 담장 너머에 주렁주렁 달린 감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발끝으로 담장을 타고 올라 손을 뻗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 감잎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은은한 향기와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려오세요. 저는 당신이 도둑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길손이신가요? 감을 몇 개 드릴 테니 드시고 가세요. 아들은 감을 받으며 머뭇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아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은혜는 책 속에서 갚으시면 됩니다. 글을 배우러 가는 길이시지요? 아들은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아씨는 마지막으로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길손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돌일까요? 쇠일까요? 아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지요. 마음의 빛. 그것이 가장 무겁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 틈에서 아들은 작아 보였지만 마음만은 산처럼 우뚝했어요. 문제를 받아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건 대감댁 아가씨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붓끝은 계곡물처럼 힘차게 달렸어요. 아들은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했고 그 소식은 설악산 골짜기는 물론 대감댁에도 전해졌어요. 바람도 계곡물도 바위도 축하하는 듯 반짝였죠. 기쁨 속에서도 아들의 마음은 고향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망치를 들고 계시겠지? 길손의 장원급제 소식을 들은 대감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 총명한 청년을 데려오너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대감댁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아씨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씨와 혼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혼례를 보기 위해 석공도 대감댁으로 내려왔어요. 기와집과 비단 옷이 가득한 마당에서 석공은 잠시 위축되었죠. 그러나 술이 돌자 고향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설악산의 바람이여, 계곡의 물이여, 내 손은 거칠어도 마음은 깨끗하도다. 양반들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거친 손 안에 이런 기계가 있었구나. 산골로 돌아온 석공을 아들과 며느리가 맞이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모실 차례입니다. 설악산 바람 부는 곳에 더 좋은 집을 지어요. 그렇게 설악산 자락에 큰 집과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반짝이며 마치 돌가루처럼 흩날렸죠. 그날 이후 설악산 골짜기에는 망치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고 해요. 복내마을 원님. 옛날 깊고 넓은 골짜기 사이에 복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은 산이 높고 물이 맑아 농사가 잘 됐지요. 들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산에는 약초와 나무가 풍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이게 다 우리 원님의 덕분 아니겠어? 그럼 그렇고 말고 원님이 살피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태평하겠나?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칭송하며 고마워했어요. 원님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원님에게는 고운 부인과 총명한 딸이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여쁘고 지혜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원님은 부인과 딸을 데리고 마을을 걸었어요. 하인들은 원님의 뒤를 공손히 따르고 있었고요. 너희는 누구 덕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냐? 하인들은 재빨리 허리를 숙였어요. 예, 원님 덕분입니다. 원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부인은 어찌 그리 아름답소? 부인은 살짝 웃었어요. 아유, 원님 덕분이지요. 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번엔 딸을 보았어요. 얘야,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곱고 귀하게 자랐느냐? 그러자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건 모두 제 덕이에요. 딸의 대답에 원님과 부인은 물론 하인들까지 놀랐어요. 부인은 당황해하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게 아버지 덕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건 제 덕이에요. 원님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네 덕이라고? 네 덕으로 잘 살 수 있다면 내 덕을 빼고 네 힘으로 살아보거라. 화가 난 원님은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총각을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여 가진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뿐인 총각을 데려왔어요. 저는 집도 땅도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이 빈 바가지뿐입니다. 원님은 총각의 말을 듣고 다시 딸을 보았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네 덕으로 살아보거라. 오늘부터 이 총각과 혼인하여 이 집을 떠나거라. 누구든 너희를 돕는 자는 벌을 내릴 것이다.
부인은 눈물을 흘렸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랐지만 딸은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총각과 함께 원님의 집을 떠났어요. 딸과 총각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총각이 예전에 살았던 집터를 찾아갔어요. 총각은 길을 걸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이 큰 장사를 해서 부를 누렸지만 도적이 들고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소. 집터에 도착하니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딸은 땅을 살피며 생각했어요. 이 터가 참 반듯하니 여기다 집을 짓도록 해요. 총각은 마지못해 잡초를 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땅 속에서 쨍그랑하는 쇠붙이 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총각과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커다란 무쇠솥 하나가 나왔어요. 총각이 힘껏 뚜껑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솥은 총각의 부모가 화재를 피하려고 몰래 묻어둔 보물이었어요. 그 보물로 두 사람은 넓은 땅과 큰 집을 짓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몇 해가 지나자 그들은 온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원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찌 된 일이냐? 빈손으로 떠났는데 어찌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원님은 마을의 큰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는 지난 생에 복을 지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덕으로 어떤 곳에 있어도 스스로 복을 피우는 인연을 타고난 것이지요. 그제야 원님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원님은 덕을 베풀고 나누며 마을을 다스렸고 복내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효성. 옛날 바닷가 마을에 아주 가난한 어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일찍 잃고 시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죠. 집은 바닷바람에 삐걱대는 작은 초가였고 끼니마다 바닷물에 불린 조기 한 마리로 버티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아들을 돌보고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바닷물에 햇살이 비치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옆마을에 사는 내 오랜 친구가 회갑잔치를 연다는구나. 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오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위해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왔어요. 주머니 안에는 은화 몇 잎이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되죠. 장에 들려 뭐라도 사서 가세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이건 우리 손주를 위해 모아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버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내고 아기를 업고 서둘러 바닷가로 나가 남의 그물 손질과 새우 손질을 도왔어요. 이렇게
낮에는 손이 거칠어질 만큼 바닷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나 살펴보았어요. 아직 안 오셨네. 친구분들과 오래 즐기시나 보네. 그런데 밤이 깊도록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닷바람은 차가워지고 밖이 어둑해지자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늦으시면 안 되는데 나가봐야겠네. 아기를 업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보았어요. 며느리의 발걸음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졌죠. 잔칫집이 있는 옆 고을로 가는 길은 바다 옆 절벽을 지나야 했는데 그곳은 밤이면 괴이한 불빛이 돈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절벽길 한가운데 멀리서 번쩍이는 빛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그 불빛은 등불이 아니라 커다란 바다 괴물의 눈빛이었어요. 괴물은 용처럼 길쭉한 몸에 비늘을 번쩍이며 바위 위에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끝에는 시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바위 옆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점점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떨리는 다리로 괴물 앞으로 달려갔어요. 괴물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시아버지만 살려줘. 그럼 우리 아기를 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위 위에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부축해 업었어요. 괴물은 잠시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놀랍게도 아기를 가만히 바라만 보았어요. 며느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절벽을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렸어요. 얘야, 내가 어제 술에 취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 손주는 어디 있느냐? 며느리는 울면서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손주가 어디 있다고? 바다 신께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어서 가자. 둘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괴물이 있던 절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괴물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울었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손주를 잃었구나. 그때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새벽녘에 관아 곡식 창고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대요. 예, 맞아요. 그리고 바다 괴물이 마을로 내려왔단 소문도 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급히 관아로 달려갔어요. 창고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는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널 잃을 뻔했구나. 며느리의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긋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분명 괴물이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험한 절벽에서 아기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요. 사또는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며 효부상을 내렸고 창고 곡식 주인은 그 곡식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그 후 바닷가 마을에는 하늘도 감동한 며느리의 효성은 바다 괴물도 물러나게 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대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